네, 폐륜 범죄인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용의자 김모 씨에 대해 현지 경찰이 한국 당국의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또 윤송기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 장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이슈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일단 범인이 주도 면밀해 보이는데요. 신체 곳곳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고 14살짜리 동생의 얼굴에도 칼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 씨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을까요? 예, 이런 가족살인 같은 경우, 추정입니다만 가족살인 추정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둘일 경우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어린아이까지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의 공격이 후차에 이루어졌다 아니면 선차에 이루어졌다에 따라서 동기가 결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 앞에 두고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일종의 분노, 그리고 그 어른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촉발 요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요한 요인이 어떤 차별 대우 아니면 상대적인 어떤 차별감에 대한 분노, 이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계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멀리 찾아가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좀 엇갈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애초 용인부터 태우고 갔느냐 아니면 거기서 만나느냐가 약간 헷갈리지만요. 두 가지 경우 다 하더라도 강원도까지 간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시간을 좀 버는 부분이죠. 예. 이것은 뭐냐면 어차피 계부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시간이 본인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앞에 그 살인의 동기와 연결됐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가족은 가족 사이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부도 목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그러니까 범인을 수정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계부한테 덮어씌울 생각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실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 계부가 가정 불화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사라졌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부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종업원에 따르면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장남 김 씨가 받았다. 사장님이 취해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봐야 할까요? 보통 살인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 어느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고 논리전개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형태처럼 여러 단계에서 죄책감을 느낄 것 같지만요. 한 번 죄책감을 느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의 감도가 떨어지는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범행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거란 추정도 나왔는데요. 강원도의 콘도에서 하루 묵었다는 정황도 나왔고요. 아내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콘도에 묻는 행위 자체는 심리적인 어떤 단절, 이유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상태로 봐서는 3명이나 살해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루 뒤에는 이제 외국으로 완전히 출국할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이것을 정리하는 의미라고 본다고 하면 그 아내가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을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를. 근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같이 흔히 말하는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상황적 전개에 대한 도움은 줬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애초 용의자가 왜 뉴질랜드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용의자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공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행은 2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와 법무부의 두 부분인데요. 법무부에서 외교부로 가고 그 뉴질랜드 외교부에서 뉴질랜드 그 법무부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조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뉴질랜드 사법 당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사 당국에서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뉴질랜드에도 한국의 그 경찰 외사관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어떤 협조 정도에 따라서 공조 수사가 원활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가 그렇다면 잡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은 늘고 있는데 국내 송환율은 절반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느 순간인가 그 외국으로 도피하는 뭐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성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 같이 인권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유병헌 사태에서 그 딸 유섬나 씨가 이런 어떤 오랫동안 소송을 통해서 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고요. 네. 이 경우는 이제 형사사법조약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현지에서 뉴질랜드 현지에서 한국의 경찰이나 이 단계를 어떻게 같이 효율적으로 해주느냐.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는 거는 뭐 했다고 하면은 그걸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자기네 자원을 동원해서 잡아주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지도 많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잡아줄 이유가 사실은 좀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용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을 까. 그래서 이제 좀 뭐 늦어질 가능성도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또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예측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인권 문제다. 이거 명확한 증거가 없다. 예. 사실은 이 그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저기 살해했을 거로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현장 증거들을 많이 훼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뉴질랜드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물적 증거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뉴질랜드 법정에 주장한다면은 그러니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번에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송희 사장 부친 살해 사건이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 동기나 이런 뭐 수법 등을 계속 함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심리로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은 수사 당국에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어떤 증거인 흉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흉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동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피의자는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일종의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고 이 상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의 범죄 동기가 지금 예측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게 경찰이나 수사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일종의 자신감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계획 범죄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발적 범죄라면은 목을 찌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목을 세 방 찔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어떤 신체 부위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비조직적인 형태의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신체 전체를 비조직적으로 무차별로 이제 공격하는 행위 자체는 어떤 다른 어떤 우발적이라는 거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만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훈련의 정도, 계획의 정도는 연관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피해자를 구속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디다가 몰아넣고 공격했을 수 있고 아니면 특정한 것을 기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계획성 범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허술한 점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윤 씨의 차를 끌고 나왔다가 자신의 차로 이제 도주를 했고 또 운전대와 차량 등에서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조심성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준비가 좀 완벽하지 않았다. 그거랑 또 하나는 그거는 그 이제 어떤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차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뭐가 되냐면 공범의 존재랑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범이 있었는데 공범이 미리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틀어졌다. 라고 하면 이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공범관계는 뭐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금 미숙한 경험치가 낮은 범인 이 정도로 하면은 설명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건들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 또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네. 행동 분석을 할 때는요. 그 이 신체에서 얼마만큼의 행동이 벗어나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주 붙어 있는 경우는 경직된 경우,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이제 어떤 조직적인 경우, 그러니까 좀 통제적인 경우고, 그걸 넘어가는 경우는 일종의 허위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동을 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팔이 이 정도 나갔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마음이 안정돼 있다는 걸 바깥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독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연결이 되겠죠.
네, 피의자 구속 여부가 오늘쯤 결정됩니다. 일단 유족들에 의하면 숨진 윤 씨와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다고 하는데요. 금품을 노린 범죄일까요? 아니면 청부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금품을 노렸다고 하면은 너무 그 공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택들은 솔직히 그 요즘 뭐 금품을 안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왜냐면 뭐 여러 가지 그 금고라든 걸 마련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침입해서 금품을 넣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청부살인을 생각하는 것은 이분 피해자분의 이 전직이 증거사 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진짜 추정입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범인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어떤 채무 같은 것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일종의 이것을 뭐 이중살인은 아닌데 지연살인 정도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청부살인과 그 이 예. 금품 강도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